내년도 예산안과 감사원장,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국회도 극한 정쟁이 예상되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들 정호김 전 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 국회 상황 짚어보고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야당의 전방의 압박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강공에 맞서고 있는데 예산안 내일 상정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내일 부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제 이것을 언제 통과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그 예산안이 거의 그 4조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보통 이제 예산안을 증액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을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 횡포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야당은 그 수의 논리를 앞세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감사원장이라든지 또는 검찰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제 예산안을 가지고 소위 그 3면으로 압박하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정부로서는 지금 거의 사면 초과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만찬을 주선하고 그러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전부 지금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그 부의가 되더라도 이것을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그 고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안이라는 것은 재적의원 가반 출석의원 가반 찬성하면 통과는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근데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지각 처리다. 계속해서 시간이 더 걸려왔었는데 일단 부의는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제 막판 중재 회동에 들어가니까요. 내일 중재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테이블에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예산안 파행의 모든 책임을 그 당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판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결론이 나오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일 당장 결론은 나오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이지만 이틀 뒤에도 또 국회 본회의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설령 여야가 어떤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절충을 좀 시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일보다는 12월 4일 국회 본회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가능하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이제 2014년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로 이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습니다. 2014년이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했습니다. 2021년. 그런데 역대 최장 지각 예산 처리가 2022년도에 있었고 또 작년도에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완전 정치가 실종이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정부 예산안을 정부는 세울 수는 있지만 또 감액을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 염려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로는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감액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지역 예산을 포기를 하더라도 뭐 정부 안에 맞춰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국민의힘도 야당과 예산 거래는 하지 않겠다라고 원칙 대응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본회의 전에 우원식 의장의 중재에 여야가 응할 것이냐, 좀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아까? 네. 왜냐하면 만찬에 응하지도 않고 각자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 헌법에 정한 일정대로 예산에 통과된 예가 아주 가물의 콩락이지만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 여야가 이렇게 갈등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예산 통과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의 태도를 보면은 민주당은 지역 예산 포기하더라도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고 네. 또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산 폭주까지 하는 이런 야당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마치 또 마주보는 열차를 지금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이라는 게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통과를 위해서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이제 야당이 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면서 이렇게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그 양비론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기는 하나 정말 민생이라든지 대한민국 지금 생산, 소비, 투자가 전부 지금 그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할 짓이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은 통과되겠지만 당장 일조일석에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극적 타결을 보기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강행할 입장인데 중재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처리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감액을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감액안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킨다? 우원식 국회의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일 수밖에 없고요. 또 속내를 보면은 여야에게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안 구조 자체가 일단 야당은 거대 야당일 경우에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이게 원안을 짤 수는 있지만은 또 감액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야가 결국은 절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야 의원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각자 지역구 예산을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절 지역구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니까 여야 의원들도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협상이 될 것이다. 다만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예산안을 삭감한 규모가 한 4조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한 2조 4천억 원 정도가 지금 정부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감사원 등의 뭐 특활비라든지 특경비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경비거든요. 그리고 또 김건희표 예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김건희표 예산이라든지 또는 뭐 권력기관의 특활비 또 특경비 이런 거는 양보를 안 해도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2조 4천억 깎은 이 부분은 양보가 가능하거든요. 반면에 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땅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안 사태의 본질이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 실종의 문제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때려잡기, 또 뭐 이재명 대표 죽이기, 또는 언론 탄압, 전 정권 때리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정치가 완전 실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예산안 처리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예.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조금 그 동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자신들의 입장하고 다르면은 그 단상 점거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합의를 도출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이 그 소위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라는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지금 스스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초유의 그러한 어떤 감액 예산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지금 감액의 액수가 4조 1,000억 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야당이 그 홍보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도 줄이고 뭐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레토릭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는 그러한 그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민생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느냐에 대한 지금 그 고려가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정치적으로 일단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제압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 우선시 되는 한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라든지 후과는 민생으로 이제 그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 등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 등은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재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고 속도를 상당히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보복 탄핵이다. 이거 공직자 길들이기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여론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탄핵의 정당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여론의 흐름을 보면 여권이 좀 상당히 불리한 그런 흐름이에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다시 20%가 무너져서 19%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더 추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집권당조차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에 뒤지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 하면은 지금 집권당에서 가장 내세우는 1위의 유력 대선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비교하면은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대결 정치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야당 또 이재명 대표는 때려잡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해서 방어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4대 개혁은 완전히 지금 실종된 표류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지금 외교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데 여기에서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출장 조사를 가가지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핸드폰 압수수색을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출장 조사 나간 검사들이 핸드폰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럼 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론 찬성이 우세할까
반대가 우세할까? 저는 전혀 민주당의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감사원 같은 경우도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한 그런 발언인데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이전 또 관저 이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는데 과연 그러면 국민들은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저는 명분에서 결코 민주당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 대상인 뭐 최재원 감사원장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데 뭐 여론전이나 사실 헌법재판 말고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전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감사원장의 경우에 관저 이전이나 그 관저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거하고 그것이 탄핵 사유인 거하고는 명백히 차이가 있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원에서 그 사드와 관련해 갖고 배치 지연과 관련해 가지고선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걸 수사 의뢰를 했다든가 또는 통계,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그 원전과 관련한 그런 어떤 경제성 조작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보복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에서 그 영부인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사실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슬그머니 뭘 얹으냐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또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수사한 사람 검사까지 같이 그 도매금으로 해가지고선 탄핵하자 그러니까 그게 과연 탄핵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탄핵 대상이 뭐 13명이나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으로 갔다가 다시 그 무혐의로 해가지고선 직무가 다시 복귀된 사람, 다시 그 직무를 하는 사람 그런 공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탄핵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비난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야당의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많이 비판받죠. 대통령 지지도 지금 갤럽 말씀하셨듯이 19%밖에 안 나옵니다.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럽 그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 33, 그다음에 국민의힘 32, 1%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것이 국민이 그 지금 그렇게 탄핵만 일삼는 탄핵 중독에 빠져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이 이러면은 어느 한 당이라도 뭐 대한정당이 됐든 책임정당이 됐든 뭔가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선 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둘이 지금 똑같이 한치의 차이도 없는 그런 지금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쪽만 제가 어떤 진영에 있다 해서 편들고 싶지도 않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지식인이라면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평론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을 찾습니다. 이후에는 호남과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한다는 계획인데요.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이재명 대표의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지금 이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이 이제 경북 안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방문하고 그리고 또 이철우 또 경북지사를 만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대구에서 현장 최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뭐 호남 방문하고 또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충청도 방문하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행보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집권 플랜을 대대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민생과 또 정책 행보도 계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민생 연석회의 출범식을 가졌는가 하면 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행보 역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1,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표심들을 겨냥한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행보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 자신감을 더 가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비호감의 문제를 어떻게 좀 더 낮출 수 있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다 연동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법 리스크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다. 이 같은 외연 확장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전 의원님? 일단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실 그리고 여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의 최고의 방탄은 어떤 식으로든 조기 대선 내지는 그 전국이 휘몰아치면서 대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중형이 나왔고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3개의 재판을 더 해야 되고 특히 선거법 2심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가 볼 때는 1심이 나왔으니까 3개월 내에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재판부의 그 판단은 매우 시간이 걸리겠으나 이미 그 주변 관련 인물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이렇게 대구로 어디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지 또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만족스럽고 어떤 거는 불만스러울 수 있으나 그거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 행보를 느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정당의 대표라면은 예산 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당의 입장과 국가의 명운을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안목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때 본인에 대한 신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사법 리스크를 보면은 뭐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위증 교사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분별 이것이 오히려 그 국민에 대한 정치 지도자라면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도 그렇고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일각에서 의견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재표결 일자를 12월 10일로 연기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이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런 소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자체가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와 비판적인 지지를 보내는 한 사람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이러한 그 특검의 그 내용을 보면서 책임 여당으로서 이것을 특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단계로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카드로 사용한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얄팍하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특검을 찬성을 해서 이탈표가 더 많아지든 아니면 끝까지 특검을 지금과의 스탠스와 마찬가지로 반대하든 그 명분에 대한 명확한 그 설명과 그 입장이 있어야지 이 특검이라는 거를 대표를 공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특검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가벼운 행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 무당층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단계 싸움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빌미와 편의를 제공할 뿐이지 이것 자체로 인해서 정말로 같이 공멸하는 상태로 간다면은 그건 지지자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대역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와 친한계 이른바 양측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윤과 친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의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도 뭐 친윤과 친한 거의 뭐 사생 결단의 죽이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뭐 친윤의 공세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놓은 카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특히 이제 친한의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원 게시판이 특검법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이제 통과 가능성을 내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 또 친한 측의 인사들이 던진 이유는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대는 것을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상당히 좀 재미있어요. 보니까 찬성이 9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108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단순 숫자로 보면 15명이 이탈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을 하면 이게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은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한동훈 대표 또는 친한계가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처리를 시킬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탄핵 중독이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셨는데 오히려 거부권 중독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검찰 동원을 통해서 야당 죽이기 중독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그러고 감사원도 그러고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원과 검찰의 기능을 마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검찰 그리고 감사원이거든요. 그리고 국회 탄핵, 소추 이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지금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임기 중반에 그만두고 대권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원장 같은 경우 감사원장 중간에 그만두고 또 대권 도전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검사들 또 감사원들 전혀 집단 행동 안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니까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